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또 묻지마 테러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0수명이 부상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돈봉투 분수령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백현동 소환 예보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갑찬 특검인데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박 전 특검이 수십억 원대 비리 혐의로 이젠 자신이 수갑을 차게 된 겁니다. 네, 다음 키워드 잼버리 오징어 게임입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잼버리 행사가 열악한 환경과 준비 부족으로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냐는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오늘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60억 원을 투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9년 만에 단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에 5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오늘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유 씨는 공항에서 자신은 도피한 적이 없다면서 세월호 유족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테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죠.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또 이런 흉악 범죄가 발생해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20대 범인은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2001년생 22살 최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범행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는 등 사전 준비를 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차 사고로 5명, 흉기 난동으로 9명이 다쳤습니다. 차 사고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60세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분당 차병원으로 이송됐고 20대 여성 B씨도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아주대병원 권역외성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 3명 중 2명은 무릎과 머리를 크게 다쳤고 1명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난동 피해자 9명 중 8명이 중상으로 이 중 3명은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5명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명은 팔꿈치 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현역 묻지마 테러의 상보 그리고 분석은 잠시 뒤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첫 번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의 국정정청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제가 잘 설명드릴 거고요. 현명한 판단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된 체포동의안에 그 사안에 관련해갖고 다시 영장 청구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사실 철저한 입법부 무심 아니겠습니까? (5천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정말 연일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한 표결을 거쳐야 했는데 이 표결이 부결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해 다시 청구한 겁니다. 이번에는 국회 비회기 기간이라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게 된 겁니다. 두 의원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당시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 원을 제공하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어땠습니까? 일단 윤관석 의원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는 간단한 답만 남긴 채 곧바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요. 반면에 이성만 의원은 이 법원 출석 전 검찰청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지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도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을 바꾼 건데 그거를 증거인멸에 삼으면 아니 그 핸드폰 교체 주기가 보통 한 1년 반이나 이전이면 다 일반적으로 바꾸는 건데 어디 사람들 무서워서 바꾸겠어요? 다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게 그런 사실 없고요. 좀 우리 검찰이 좀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걸 제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캠프에 자금 전달한 거는 인정 안 하시나요? 예, 그거 인정하는.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소양회가 논의. 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앞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도 국회 비회기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영장 재청구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국회 체포안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으로 기각이 된 후에 다시 청구를 한 건데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꼼수 영장 청구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실질 심사를 거쳐서 기각할 경우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쨌든 이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영장 재청구를 한 것, 그만큼 이제 혐의 입증의 자신감 이것도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돈봉투 수수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이른바 이제 남은 수사들을 위해서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 이유도 있겠죠. 네, 언론 보도들을 보면 검찰 측은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 후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다수의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명확하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시 돈봉투 살포 실무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결국 관심은 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이 과연 구속이 될 것인지 또 구속이 될 경우에 그렇다면 검찰의 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내일 이른 새벽에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수사 동력에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남은 수사의 가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유니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은 검찰은 이 구속 수사를 통해서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그런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이미 이제 돈봉투 수수 의원,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은 의원의 수가 20명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좁히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앞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이 20명이라고 적시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국회를 찾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한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네,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송영길 전 대표가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결국 이제 이번 사건의 최종 수혜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조사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론이죠. 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지했는지 혹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뒤 지금까지 줄곧 정치적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의혹 자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나온 송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박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건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무슨 매표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저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저한테 후원금을 냈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 두 의원에 대한 실질 심사는 12시 40분쯤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의원은 이제 관례대로 지금 차량에 나눠 타고 구치소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기자들이 다 물어봤는데 두 사람 모두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 같이 법원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알아볼 텐데요.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 곧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법 처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런 의미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이 백현동 개발 이 특혜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고 곧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한다면 앞서 대장동,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번이었고요. 또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서 이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검찰 소환 조사 받았죠. 그 이후에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15년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과 인맥을 통해서 이례적인 특혜를 얻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를 토대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그동안 아주 일관되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네, 국토부가 협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다. 이게 이 대표의 주장이죠. 먼저 들어보시죠.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백현동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대표가 현재 휴가 중이라 의논한 바는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검찰이 소환하면 가고 영장 청구하면 심사도 받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요, 앞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또 공식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있습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수사인데요. 지금 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오늘 이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 주 내로 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오전 검찰이 이 정 전 실장을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왼팔로 꼽히는 김용 전 부원장도 직접 불러 조사를 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이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 전 부원장을 수차례 직접 만났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 대표의 오른팔로 꼽히는 정진상 전 실장까지 부른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두 사람 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그렇게 불렀다고는 합니다. 검찰 오늘 정 전 실장한테 과연 뭘 물어볼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정 전 실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서는 정 전 실장에게 이 부분을 직접 물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는 물론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대표 연루 가능성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수사의 종점도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 우세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옥중 편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지금 지목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일 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옥중 편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나를 비난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고 하고 또 돈을 댄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했으니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린 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고 기소했다. 이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셈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걸 박 의장이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루라 기자가 이 박 정책위의장 얘기 직접 들어보셨죠? 네, 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요, 이 김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이 심경의 변화를 이제 일으켜서 공개 경고장을 보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에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을 조폭 출신 기업가로 알고 있다면서 이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 자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민주당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800만 달러라는 개인의 사비로 그것을 조달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노상강도라고 그러니까 아마 화가 많이 났겠죠. 자기들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 스스로 감옥에 있다 보니까 피를 토하고 또 눈물을 삼킨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한 데서 그 분노의 그런 그 깊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경의 변화가 온 데 대한 그런 공개 경고장을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조폭 출신의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갖고 북한과 어쨌든 관계를 맺고 거래를 틀려고 했던 거지. 네. 그걸 갖고 지금 와갖고 이재명 당대표와 연결진다고 하는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 저는.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겠다. 사실상 이제 공인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 그 업자로부터 어떤 그러니까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정진상 그 당시에 이제 정책비서였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는 아마 수사가 지금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김모 씨라는 사업가로부터 어떤 진일보한 어떤 그 진술이 나왔다.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러한 특혜를 줬는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 외에 어떤 다른
당시에 성남시에 어떤 그 서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찰에서 아마 그런 목적으로 저는 소환을 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백현동 아파트는 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근데 본래 자연녹지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시행사가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2월에 자연녹지 상태였던 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무려 2,187억에 매입을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4월에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기존 입장과는 달리, 기존 입장은 용도 변경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 식품연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더니 5개월 만에 9월 달에 용도 변경이 됐는데 당초 식품연구원에서 그 용도 변경을 2단계만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로. 그런데 막상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됐냐면은 4단계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이 그 기존의 이제 자연녹지인 상태 50%에서 준주거지가 되니까 50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도 변경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지난 대선 때 그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김인섭 씨가 구속돼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인으로 누가 나왔냐면 정모 씨라고 그 시행사 대표가 나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인섭 씨가 나한테 200억을 요구했는데 100억은 내 몫이고 나머지 100억은 두 사람 몫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5일에 정진상 씨가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모든 문서에 이제 결재를 갖다가 했고 두 번째는 그 정 대표의 증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역시 이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골칫거리는 또 있습니다. 바로 김은경 리스크입니다.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제 뒤늦게 이제 공식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진 계속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논란 나흘 만에 사과를 했었죠. 어제 김은경 위원장이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이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서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면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발언 그리고 어제 모습 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사실 김 위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과에 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 기사를 보시면은 김 위원장은 사과하기 전날 이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으로 변했고 우리가 자꾸 국민의힘 주장에 밀리고 있다라면서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여당의 정치 공세가 지나치고 자기는 밀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여론이 이제 김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화했던 게 또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앞서 들으신 기자회견에 이어서 대한노인회까지 찾아서 사과를 했는데요. 특히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미리 준비한 이 김은경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외치고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강하게 호통을 했습니다. 이를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김 위원장은 김 회장의 발언이 끝난 후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고 이 노인 회장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도 보였다는데요. 어제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말씀합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오늘 아까 보셨던 장면입니다. 바로 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진을 때린 그 김호일 노인회장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 그리고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 혁신위원으로 김 위원장보다 먼저 노인 회장을 만나 사과했던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SNS에 김 회장의 영상을 보면서 제 뺨도 화끈거렸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면서 김은경 위원장이 간접적인 폭력 회기를 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인가, 사과하러 간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게 후대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르신의 올바른 처신인가라고 적었습니다. 또 오늘 각각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 서은숙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희 혁신위원 역시 김 회장의 태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 김은경 위원장도 이제 60세 예. 다 되셨어요. 앞에서 사진을 들고 뺨을 때린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고요. 근데 그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이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가 끝이 아니다, 이런 점은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까지 노인회를 찾아간 거, 이게 한 예죠.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진화에 그런 바쁜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이틀간 대한노인회를 무려 4번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요. 지난 2일에는 한병도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가장 먼저 방문을 했고, 뒤이어서 그 한병도 의원이 그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김은경 위원장에 이어서 박광원 원내대표도 방문을 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지 정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어제 모습 보시겠습니다. 임플란트나 인공 눈물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으로도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저희들로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요, 이 노인회를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사퇴 요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이 자리만큼은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사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전에 드렸던 것처럼 김 위원장은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노인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큰절이라도 해서라도 빨리 이 설화를 빨리 폐지를 넘기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절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원들은 처음서부터 저 사람이 정치를 뭘 알아? 하여튼 비아냥 그림 그런 목소리도 참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좀 일단 악수를 주시고 이번 설화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들 의원들 텔레방이 있거든요. 네. 사퇴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김영애 혁신위원장께서 이번 설화를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 사퇴하라고 제가 나서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네, 특히 비명계에서 김 위원장 사퇴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죠. 언론 인터뷰에서 법대 교수인 김 위원장의 차별적 언동은 황당 그 자체라며 실수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은 김 위원장의 문제를 넘어서 내로남불 등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또 다른 민낯이라면서 혁신이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또 혁신의 첫걸음은 당대표의 사퇴가 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이 보란 듯이 노년층 복지에 힘을 실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지금 노인 폄훼 발언으로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거와의 어떤 좀 차별성을 부각을 하려는 듯 국민의힘은 복지성 공약으로 노년층 구애에 나섰는데요. 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들 대책으로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를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이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서 날이 하도 덥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와 계시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걱정도 되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다면서 이 폭염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전국 6만 8천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분위기, 김은경 혁신위원장 결코 아직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시한도 이번 달 말 8월 말까지 해서 이 혁신위가 아마 운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서 또 이번 일도 있었지만은 다시 쇄신해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오히려 이걸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사퇴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선거권, 피선거권은 대한민국에 대한 지분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내국인 중에서 두 종류밖에 없어요. 범죄자하고 금치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을 비하한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법학자가 그랬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어르신 비하를 덮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비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력은커녕 기본적인 정치적 식견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혁신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여름 휴가 중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경남 진해에 해군 기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오늘로 3일째 휴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휴가 첫날 전북 새만금에서 2차 전지 투자 협약식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서 어제는 경남 진해 해군 기지 내 군항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늦게 경남 진해 해군 기지에 도착해서 1박을 했다고 하고요. 다음 날인 어제 오전 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면서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개된 사진 속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그리고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을 때와 다 같이 이 천안함 정식 명칭인 PCC 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진해 해군기지 방문에 대해서 진해 해군기지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와 미국 해군 함대 지원단 등이 함께 주둔하고 있어서 한미 동맹과 해군 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는 18일이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안보 태세를 점검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이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수산시장 등 이 민생 현장을 찾아서 민심 청취 그리고 소비 진작에 나설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서 이 안전 대책 등을 또 특별 지시했습니다. 네, 이틀 전 윤 대통령 부부가 개영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 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어제 오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서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오전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잼버리 지원 등에 필요한 약 60억 원의 예비비를 의결했고요. 당정 역시 오늘 오전 잼버리 관련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전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추가 인력, 물자 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남은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참가자들의 안전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각국 공관 및 외신들에게 정부의 조치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외국 정부나 또 외국 참가자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역대급 폭염이 계속이 되면서 이 참가자들의 고충 정말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생존 게임 스토리로 해외에서 정말 히트한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에 빗대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낮에는 폭염, 밤에는 모기와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이 참가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SNS 그 잼버리 공식 SNS에는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림자도 없이 불타오르는 더위와 끓는 천막에서 모기 1억 마리와 싸우고 있다. 또는 심지어 음식과 물도 부족하다 등의 이 각국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대회를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댄 댓글,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뭐 생존 게임이 되고 있다, 그런 이제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보이스카우트 인솔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견딜 수 없는 더위, 견딜 수 없는 습도, 견딜 수 없는 모기들 이러면서 여기가 오징어 게임 촬영장입니까? 라는 글을 남기면서 현재 상황을 비판을 했고요. 영국의 한 학부모 역시 SNS를 통해서 한국은 잼버리 대회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키고 있다. 딸을 귀국시키는 중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가국 정부들도 자국민 보호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번 행사와 관련한 상호 우려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6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평택 미군 기지로 불러들여 숙소를 제공했고요.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약 4,5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한 영국은 주한 영국 대사관 인력을 새만금에 급파했습니다. 멀리 타국에 정말 아이를 보낸 학부모님들의 심정, 정말 외국에 계신 그 부모님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상황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징후 보이고 있습니까? 늦게라도 이제 의료 인력 그리고 냉방시설 차량 등을 추가 배치하긴 했지만 폐영식이 열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폭염 예보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는 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새만금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참가자들을 통솔하고 있는 한 선생님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니 상황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조기 종료보다는 청소년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지금 찜통 더위와 싸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전 세계 스카우트 대회할 때 전기는 안 들어오는 게 기본이라서 그 영진에는 전기가 없어서 에어컨 선풍기 설치는 불가능하고요. 그 아직까지 얼음이 한 번도 공급이 안 됐었는데 여론이 들끓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처음 저녁에 얼음 한 덩어리가 지급됐습니다. 그래도 좀 개선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일 만에 분당 서현역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지금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림동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도 하고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오고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 이상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성남시 분당구의 한 쇼핑몰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요. 지금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신림역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일상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묻지마 테러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퇴근 시간대이고 또 장소가 이 쇼핑몰이라서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네, 어제 그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죠. 그리고 장소는요, 분당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서현역의 한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일부러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닐 시간대와 장소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붙잡힌 피해자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2001년생 남성 최모 씨입니다. 20대인데요. 이 최모 씨는 경찰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먼저 고의로 들이받은 뒤에 그다음에 쇼핑몰로 들어가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당시 영상을 보시면요, 최 씨는 검은 선글라스에 후드티를 뒤집어 쓴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쇼핑몰 1층과 2층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최 씨의 난동에 모두 14명이 부상했습니다. 차량 돌진 과정에서 5명이 다쳤고 또 흉기 난동으로 9명이 부상을 했고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 목격자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뭘 다 하고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막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뛰어 올라오시던가요? 소리 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고 저희도. 범인이 이제 다시 광장 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자기도 이제 잡히기가 싫었는지 경찰들 보고 도망치더라고요. 네, 그거에 뒤따라서 이제 경찰분들이 한 20명, 30명 이렇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잡으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범행은요, 말 그대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림동 사건 범인이 이 건장한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골랐던 것, 이것과도 대조가 됐습니다. 네, 최 씨의 흉기 난동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했고요. 피해 부위 또한 특정 부위를 노린 게 아니라 다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최 씨는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면서도 행인들에게 계속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향한 범죄라는 점에서 2주 전에 발생한 조선의 신림동 흉기 난동과는 같지만 당시 20대와 30대 남성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조선과는 달리 범행 대상에는 차이를 보인 겁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 묻지마 범죄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가 됐는지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이런 범죄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교해서 이번 사건 어떤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여의도 그 차량 돌진 사건 이런 것들하고 약간 다른 건 지금 이 사건들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제 지금 온라인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혐오 발언들 이런 것들에 의하여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온라인에서 상승 댓글이 막 달리면서 그 결과 일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묻지마 폭행으로 묻지마 살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벌어졌던 그 신림역 사건 이것과 이제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그 범인이 조선이었습니다. 네. 이 조선의 범죄를 혹시 모방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모방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범행 수법은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흉기 난동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공공 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과정을 모방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제 그러면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카피캣이냐 완전히 동기부터 그 결과물까지 다 똑같이 따라하려는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조선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약성, 또래 남성들에 대한 상대적인 열등감 이런 게 이제 영향이 돼서 결국은 피해자가 젊은 남성들의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회를 향한 일종의 억눌려 있던 반감의 이제 분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범인으로 검거된 이 최 씨가요, 이 범행 과정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는 등 아주 잔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요, 아주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네, 경찰 1차 조사에서 불쌍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해치려 했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최 씨의 진술에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정밀 감정을 위해서 최 씨의 모발을 채취해서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고요. 1차 진술에 미뤄봤을 때 피해 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은요, 이 최 씨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또 병원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제 다만 이 구체적인 의무 기록 등을 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흉기를 범행 전날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좀 미루어 봤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특히 그 어머니 명의로 된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사람이 많은 그 퇴근 시간대,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로 갔다는 점도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최 씨가 모친 명의의 차를 타고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최 씨의 가족들은 사건 발생 1시간 반이 지날 때까지 최 씨가 어머니 명의의 차를 타고 나갔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요, 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이 이력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우선 궁금한 게 이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게 어떤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때 실제 정신적 질환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이번 범죄의 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분열성 성격장애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 이렇게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사회적인 관계에 대하여 뭐 쉽게 이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그리고는 또 혼자 지내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네. 뭐 어떤 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 이제 없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조현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진단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네. 게 진단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성격장애자지 지금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발생하는 조현병 환자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되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로 보기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나 뭐 이런 걸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심한 정신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 네. 조현병으로 지금 약물 경력이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혼자 있는 것, 그리고 집안에만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학교 부적응자의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초등 단계에서 이 사람이 피해 망상 등을 호소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한편으로는 이제 조현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책임 조각 사유가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조현병이 없는 경우에만 진단을 할 수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 애당초에 이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과로 갔을 때는 그 당시에 의사가 이 사람을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쟁점이 차후에도 지금 신상 공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을 이제 완전히 물을 수 있느냐, 예컨대 살인 혐의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엄벌에 처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양형 판단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요, 즉각 이번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 행위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저녁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서 다중 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희근 청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박 시도 경찰청장께서는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 이상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휘 활동을 펼쳐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건 관할 지역인 분당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총 63명 규모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중으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신림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의 경우 검거 닷새 만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어서 최 씨 역시 구속될 경우 신상 공개 이뤄질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수사는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범죄가 일단 적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신상 공개는 그 공공의 이익이 있고 피해가 중대하고 잔인한 경우에, 그리고 이게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개 결정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같은 사안도 지난번 조선시와 똑같이 저는 공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뭐 제목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서 이 부분을 물론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내사자까지만 지금 상황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살인 미수라고 볼지 아니면 중상해 그러니까 피해자의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이 죄를 달리 구성해서 아마 저는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뇌사자 부분은요 일부 이제 그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흉기 난동 현장 정말 아수라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도운 시민들의 어떤 얘기 이런 것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중 한 명이 18살 윤도일 군인데요. 친구를 만나러 쇼핑몰 근처에 갔다가 이 아비규환이 된 현장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출혈이 심한 여성이 보였고 윤도일 군은 망설임 없이 피해자에게 뛰어가서 지혈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본인은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지만 일단 부상자를 살리고 보자는 생각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윤도일 군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냥 시끌벅적하면서 다들 뒤를 보고 도망치더라고요. 달려가서 일단 사람이 나온 척 보고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지혈까지 해가지고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어지기 직전이었고 배 쪽을 이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좀 세게 했었고 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다시 그 범인이 올까봐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근데 경찰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와주셔가지고 네, 그냥 경찰분들 믿고 계속 지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까스로 몸을 피한 시민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분들도요, 이 정신적 충격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난생 처음 겪는 공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요. 흉기 난동범 최 씨를 피하기 위해 이 쇼핑몰 내에 있는 피팅룸이나 냉동 창고 등에 피신했던 일부 시민들도 이 놀란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적잖은 정신적 후유증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분당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림역에 이어서 이번 쇼핑몰 흉기 난동까지 이른바 이제 다중 밀집 지역에서 잇따라 강력 사건이 벌어지니까 시민들 불안감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신림동 사건 이후에 이른바 이제 살인 예고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걱정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신림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 약 10여 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할 수 있는 건 범죄 예고글에 적힌 장소 그리고 시간을 피하는 것뿐이라면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살인 예고가 진짜일지도 몰라서 집 밖으로 나가기 무섭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 건 좀 놀랄 일들이 있었는데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대전에서는요, 한 고등학교에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한 괴한이 들어와서 40대 교사를 찌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비 일학격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잇따라 강력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른바 이제 살인 예고글들이 이렇게 잇따라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사회적인 병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에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목숨을 잃는데 초기의 사건은 1년에 몇 건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사건 중에 80년대 초반에 우체국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치 얼음이 이렇게 팍 깨져서 금이 가가지고 터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막 올라오듯이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정말 사회적인 큰 공포를 유발해서 뭐 경제적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 결과물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인 예고글에 대하여 사실은 모두 엄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이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게시판에 장난처럼 올리는 거로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중압감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처럼 서로 대결 구도로 막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문제는 그게 범죄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 충분히 제지력이 그때부터는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 예비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형량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얼마든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인 예고를 어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엄벌하는 것이 일단 당장 뭐 구속 수사라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경찰은요, 이런 그 온라인상에 잇따라 게시가 된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특히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이 분당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니까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리역과 서현역에 경찰 특공대 등 이 경찰 30여 명을 각각 투입해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게시글만으로는 살인 예비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네. 목적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이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협박 또는 살인 예비 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일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와 이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의 동일 인물 여부도 작성자 검거를 통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충격이 크고 또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서현역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휴가 중인 윤 대통령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살인 예고가 잇따라 올라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 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이제 그 사회적 병리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 성격 장애 이런 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도 아마 그런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비록 전제기는 하지만 그런 식의 성격 장애인들이 발생이 될 경우에 이게 사회적인 어떤 격리 문제, 물론 이제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조치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그 사건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전과 17범이었던 신림역 사건의 경우에는 출소자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안인득 사건이라고 과거에 진주에서 있었던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살인 사건. 그것은 사실은 정신보건적 시스템이 너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은 부적응을 이미 청소년기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업 중단자가 되거나 뭐 전과는 없지만 사소한 여러 가지 부적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둔형 외톨이 타입의 이런 이제 부적응자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경우에는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친사회적인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회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계속 온라인에서 정말 그 반사회적인 정보에만 상습 노출이 되면은 결국은 오프라인의 사회적 규범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인권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사회 공익을 지키는 것,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가 충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개인의 인격도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대책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인터넷이 이렇게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예고글이 올라올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형사사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라도 해야 그래야 지금 이런 살인 예고글을 좀 낮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습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 인프라 확충, 법 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벌어졌던 이 서현역 묻지마 테러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방금 했습니다. 그 내용 저희 기자 이루아 기자가 먼저 요약 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희근 청장은요, 이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이 됐다,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은요, 흉기 난동 그리고 모방 범죄 등 이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공공장소에 지역 경찰 등 이 경찰력을 활용을 하고 뭐 순찰 활동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선택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적극 사용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무분별한 사이버상 이 흉악 범죄 예고, 가짜 뉴스도 강력 대응을 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해 검거하겠다, 엄중 처벌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의 담화 발표 내용 이루라 기자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네, 들으셨다시피 상당히 이제 강경한 내용들을 내놨고요. 또 일부 지금 아까 이제 선별적 검문 검색 이런 얘기는 사회적인 약간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범죄 예방이냐 아니면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냐 이 둘 사이에 저는 양형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묻지마 그리고 묻지마 범죄가 오히려 커져버리는 폭발하는 순간이 와버렸고 사회적으로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들이 와버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빅브라더 사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걸 제도적으로 보호를 할 것인가. 그냥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문검색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80년대에는 있었지만은 90년대 넘어가면서는 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공공장소라든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조금 경찰력을 더 투여를 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이 같은 논의가 이제 시작일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당정 회의도 있을 거고요. 뭔가 좀 중장기적인 대책, 아까 또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더 이제 세워 나갈 그럴 것으로 저희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저희가 지켜볼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인데요. 세월호의 선주로 지목된 세모그룹의 유병헌 전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 씨가 오늘 참사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네, 이 차남 유혁기 씨는요, 이 세모그룹의 실질적 후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에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인물입니다. 유 씨는 미국에서 이 대한항공편에 탑승을 해서 체포된 채 오늘 아침 7시 반쯤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거죠. 유병헌 전 회장의 측근인 이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를 해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55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횡령이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 씨는 이 공항 입국장에서 범행을 인정하냐는 그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항에서의 송환 장면 모습 보시겠습니다. 수백억 대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사에 성실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밝히실 건가요? 사실만. 청해진 해운의 경영이나 안전부실에 좀 관여를 하셨나요?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분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서 세월호 참사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된 게요, 이 참사가 일어나고 9년 만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 또 만만치가 않았죠. 네, 수사 당국이 혐의를 두고 있는 유 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규모를 보면 유병헌 전 회장이 1,2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유혁기 씨로 559억 원입니다. 이 때문에 유 씨 일가의 돈 흐름과 재산 규모 파악, 또 이를 통한 세월호 희생자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유 씨 검거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에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잠적하며 귀국하지 않았던 건데요. 따라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유 씨에 대해서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유 씨가 체포된 게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였습니다. 유 씨는 체포된 다음에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네, 당시 유 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불복해서 인신보호 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고요.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서 이번 송환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유혁기 씨는 오늘 취재진들 앞에서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 수차례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조사나 재판 중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려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 생활 같은 것은 일각에선 도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9년 만에 입국하신 건가요? 그것도 조사 중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혁기 씨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인천지검으로 압송이 된 유 씨는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 씨가 장기간 미국에서 국내로 귀국을 하지 않은 만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요, 이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 해운의 이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바가 있었는데,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서 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상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계열사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5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범죄 액수에 대해서는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290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유혁기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해외 도피자 가운데서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동시에 검찰이 유 전 회장 자녀들 중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는 국내에서 도피 중에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에 만기 출소한 바 있고요. 유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 씨 역시 2017년 프랑스에서 송환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재작년에 출소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